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12에 이어서 SVM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SVM에 나와 있는 커널 트릭이라는 이론은 마치 마술처럼 작동하는 수학의 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1960년대에 개발된 SVM이 지금까지도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과 같이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VM의 핵심 개념인 커널 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VM의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개의 그룹을 나누는 선형 판별식을 찾아서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를 판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두 개의 특성이 있다면 2차원 평면에 표시가 되겠죠. 이 삼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하고 사각형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삼각형 데이터와 사각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러한 판별식을 저희는 직선식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가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처럼 3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데이터하고 빨간색 데이터를 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으로 판별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초평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차원이 n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n차원 상에 있는 두 개의 그룹을,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선형 판별식은 n차원보다 하나가 작은, 즉 n-1차원을 저희는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SVM의 단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투원이라는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원투레스트라는 방법을 써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그룹을 선형으로 분류한다는 SVM의 기본적인 개념은 상당히 오랜 동안 단점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X1, X2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빨간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그룹을 선형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죠. 비선형으로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SVM의 기본적인 개념은 선형으로 분류하는 판별식을 찾는 것이 SVM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문제는 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SVM을 써서는 해결이 안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가 X1, X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즉 2차원 공간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할 수 있는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 더 큰 공간 또는 두 개 이상의 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X3라고 하는 새로운 특성값을 찾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X1, X2, X3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공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2차원 데이터가 전환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차원 또는 큰 차원으로 변환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선형의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1992년에 발표된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학습 데이터가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선형 판별식을 가지고 빨간색 사각형하고 녹색 동그라미를 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현재 있는 차원, 즉 X1, X2를 가지고 있는 2차원에서 더 큰 차원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함수 파이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이 더 첨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사각형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이 선형인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널 트릭의 아이디어는 현재 차원에서 선형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것을 더 큰 차원으로 차원을 이동해 준 다음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선형 분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이 되는데, 그런데 트릭이란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이 커널 트릭에서는 현재 공간을 한 더 큰 차원으로 이동시켜주는 파일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또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동된 공간의 이 형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차원에서의 두 개의 클래스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마술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강의 12에서 설명드렸던 SVM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SVM은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리하고 있는 지도학습 모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삼각형 데이터하고 사각형 데이터를 이 선형으로 분리하는 선형식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식 WTX 플러스 B를 찾는 것인데, 이 무수히 많은 선형식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선형식은 여기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판별식이 됩니다. 이 마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선형식을 이 삼각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 갖고 첫 번째 삼각형 데이터에 걸리는 점선식을 찾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각형 방향으로 이 판별식을 이동해 갖고 이 첫 번째 걸리는 사각형 데이터의 점선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하고, 이 마진을 최대로 하는 목적 함수가 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구속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선식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에 걸리는 점선식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쪽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얘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점선의 바로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하게 되면 1이 되는데, 이것보다 위쪽에 있는 삼각형을 대입하게 되면 1보다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이 점선식 선상에 있는 데이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삼각형 데이터의 라벨은 플러스라는 사인이 되고요. 사각형 데이터의 라벨, 클래스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플러스라는 건 Y라고 하는 라벨이 되겠죠. 라벨 곱하기 여기 있는 식을 하게 되면 항상 1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1보다 크게 되는 것을 모두 합한 것이 이 구속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 있는 구속 조건을 원래 있던 목적 함수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KKT 조건이라고 했었죠. KKT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를 곱해갖고 원래 있던 목적 함수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목적 함수를 그 프라이머 라그랑지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라그랑지안에서 원하는 학습 변수 W하고 B를 미분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듀얼 라그랑지안이 됐고요. 이 듀얼 라그랑지안에는 어떤 행렬이 존재하냐면 H라는 행렬이 있었죠. 그래서 H라는 행렬의 i번째, j번째 요소는 i번째 데이터의 라벨 곱하기 j번째 데이터의 라벨, 그 다음에 i번째 데이터의 x 벡터, 그 다음에 j번째 데이터 x 벡터를 모두 곱하게 되면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HIJ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H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쿼드라틱 파라볼럼을 풀게 되면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알파 값을 찾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 라그랑지안에서 구했던 W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알파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 곱하기 X라는 데이터 곱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합하게 되면 W가 되는데, 여기서 KKT 조건에 의해서 알파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 즉 이 점선상의 위쪽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점선상의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알파 값은 0이 됩니다. KKT 조건에 의해서. 단 이 점선상에 있는 서포트 벡터에 대한 알파 값만 1보다 큰 실수가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0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 W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만 요점을 구하게 되면 W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W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요 식에 넣게 되면 우리가 B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W 구했고 B 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삼각형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사각형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H라는 것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W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네, 저희가 커널 트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만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좌표값이죠. 이거에다가 트랜스포즈 한 것은 kx 트랜스포즈 x, 즉 원래 있던 x, 원래 원시 데이터의 이 트랜스포즈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과 등가이다. 이걸 대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를 파이라고 하는 변환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과 대치할 수 있는 원래 있던 요건 알 수가 있죠. 원래 데이터니까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있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 트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i 트랜스포즈 xj를 우리는 커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변수로 삼아 함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커널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최초의 데이터가 x라고 있으면 여기서는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x라는 것은 x1과 x2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그 선형으로 분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SVM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밟다 보면 먼저 듀얼 라그랑지안에서 H 매트릭스를 구하죠. HIJ는 i번째 데이터의 라벨 곱하기 j번째 데이터의 라벨 곱하기 i번째 데이터 트랜스포즈 j번째 데이터, 요걸 구하게 되면 요 H 매트릭스의 i번째, j번째 요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쿼드라틱 프라블럼 풀게 되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는 이 모든 데이터에서는 다 0인데 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만 0보다 큰 실수값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 W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프라이머 라그랑지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W를 미분한 값이 바로 여기 되겠죠. 이 강의 12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요게 바로 W니까 이 W를 대입하게 되면 WS하고 그 다음에 라벨 값을 모든 서포트 벡터로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게 되면 우리 B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 분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W하고 B를 구한들 이거를 선형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X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더 큰 차원으로 하나가 더 클지 두 개가 더 클지 아니면 100개가 더 클지는 모르지만 더 큰 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파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G라고 하는 더 큰 차원의 이 좌표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파이 X라는 것은 G가 됩니다. X라는 것을 우리가 파이라는 변환을 통해서 G라는 좌표값으로 변환시켜주는,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당한 파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큰 이 특성이 더 첨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 선형 분리가 가능한 하이퍼플레인, 즉 2차원 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인 유추가 되고 타당한 가설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 더 큰 차원에서 이 선형 판별식 이 면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이 W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B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는 W 바라고 하고 B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 스페이스에서 더 큰 차원에서의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의 W 값하고 그다음에 절편 B를 찾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H 매트릭스 구하죠. H 매트릭스 구하는데 H 매트릭스는 더 큰 차원에서는 저희가 H 바라고 하겠습니다. H 바의 IJ는
어, i번째 데이터의 라벨, j번째 데이터 라벨 값은 차원 스칼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변하지는 않고 x번째 데이터가 파이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j번째 데이터가 파이로 전환이 되겠죠. 즉 이것은 gi가 되고 gj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변환된 좌표값, 트랜스포즈 변환된 좌표값을 우리는 원래 있던 x의 커널로서 표시할 수가 있겠다, 대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트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커널은 xi와 xj로 돼 있는 것이죠. 이걸를 대체할 수 있는 커널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ij를 구할 수가 있는데 hij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는 얘기는 w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w 구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w 그러니까 더 큰 공간에 좌표값 g가 존재해요. 이거 g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면 파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파이를 모르기 때문에 g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것이 바로 일종의 트릭이 돼요. 근데 B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G하고 트랜스포즈 G가 우리는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K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XI와 XJ로.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K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트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바라는 것은 하나 더 큰 차원의 절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공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커널을 써서 얘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B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차원으로 커지건 이게 100차원이 되건 아니면 200차원이 되건 더 커진 차원이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파이라는 이 매핑 함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x 트랜스포즈 x라는 커널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로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게 되면 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W 바는 얘 때문에 구하기 힘들지만 이것도 이 커널 트랙을 쓰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현재 학습 데이터 X에서는 선형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이라고 하는 변이를 통해서 더 큰 차원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파이 X라는 것은 G 스페이스의 G 좌표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G 스페이스에서의 이 선형 분리자의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 이 W 바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G라는 것은 파이 X I가 되겠죠. 요거는 사실 이 변형 함수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것이 커널 트랙이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에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W 바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 반면에 B인 경우에는 이 G라는 것하고 그다음 G라는 것이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커널 트릭에 의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K라고 하는 XI와 XJ의 커널을 함수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이었죠. 그래서 B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변이 함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더 큰 공간에서 이 하이퍼플레인의 절편 B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써서 이 커널을 이용해서. 이 반면에 W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G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B 바하고 W 바하고 B 바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 스페이스 X 스페이스에서의 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입력이 돼요. 새로운 데이터 입력이 되면 G라고 하는 G 스페이스에서의 좌표값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 G 스페이스에서의 이 SVM의 모델은 W는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좌표값이 되겠죠. B는 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인이 결국은 새로운 X라는 데이터가 더 큰 공간에서의 G값에 대한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사인이 나오면 얘는 삼각형 데이터가 되고 마이너스 데이터가 나오면 얘는 사각형 데이터를 말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W라는 것은 얘니까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G하고 G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G 트랜스포즈 G라는 것은 이 X하고 X 트랜스포즈 X의 커널을 써서 함수를 만드는 것과 등가인 대치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더 큰 공간에서의 편별을 현재 공간의 X와 XJ를 가지고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X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커널 함수 XI와 XJ의 커널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다음에 라벨 B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인을 가지고 현재 스페이스 X 스페이스에서의 플러스 클래스냐 마이너스 클래스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커널 트릭이 되는데 왜 커널 트릭이냐면 우리가 X라는 공간에서 G라는 공간으로 갈 때 파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변환시키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3차원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100차원으로 보내는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차원의 공간도 G 스페이스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형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블랙박스인 상태에서 이 현재 차원의 X라는 것만 가지고 넣었다 빼는 결과는 되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비선형적인 분류가 가능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의 마직과 같이 작동되는 SVM의 놀라운 기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 커널 함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라는 커널 함수는 현재 차원에서 현재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선형 분류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리니어라고 하는 커널 펑션을 쓰고요. 즉 차원은 변하지가 않고 현재 있는 커널을 고스란히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난 꺽쇠가루 뜻은 XI와 XJ의 스칼라 다웃을 의미하고요. 이 폴리노미얼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XI와 XJ의 커널을 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나서 R을 더한 다음에 D차원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차원은 원래 있던 X라는 차원에다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죠. R이 만약에 1이게 되면, R이 0이 아니게 되면 여기 있는 X라는 데이터의 차원 플러스 1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1에다가 이것이 n이 됩니다. n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x에 대한 차원 플러스 1. 만약 r이 되면은 원래 있던 x 차원만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몇 개 승을 하느냐 d 승이 되고 마이너스 1에 d의 이 컴비네이션 즉 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x라는 데이터가 x1, x2라는 두 개의 특성이 있고요. xj는 x1 바, x2 바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폴리노미얼을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xi와 xj의 이 커널이 되겠죠. 커널 플러스 1 하게 되면 xi와 xj 커널은 두 개의 스칼라 덫이기 때문에 x1 곱하기 x1 바 플러스 x2 곱하기 x2 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를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세 개를 제곱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제곱, 그렇죠? 각각의 제곱하고 그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1을 곱하는 이런 항이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두 개 어떤 스칼라 덫이 이걸 만드느냐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 xi는 1 x1의 제곱, x2의 제곱, 루트 2 x1, 루트 2 x2, 그 다음에 루트 2 x1, x2를 만들 수가 있고 파이 xj는 1, 그 다음에 x1 바의 제곱, x2 바의 제곱, 루트 2 x1 바, 루트 2 x2 바, 루트 2 x1 바, x2.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파이 xi의 트랜스포즈 파이 xj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얘하고 얘의 스칼라 덫을 하게 되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현재는 지금 x1, x2라는 두 개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2차원 공간, 여기다가 이제 상수가 하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3차원의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되냐, 6차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원으로 만약에 파이를 보내게 되면 이 파이 x1, x2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환된, 즉 더 큰 공간에서의 좌표값하고 더 큰 공간의 좌표값의 이 스칼라닷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있던 데이터, 원래 x 스페이스에서의 두 개의 커널하고 플러스 1을 제곱한 이 함수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폴리노미얼 함수는 이 파이 xi 트랜스포즈 파이 xj라는 것을 이렇게 함수로, 이 폴리노미얼 함수로 xi하고 xj의 이 폴리노미얼 함수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 뭐냐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더 큰 차원으로 어떻게 이동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만들게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큰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즉 더 큰 차원에서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등가인 커널 펑션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현재 있는 x라는 데이터를 더 큰 차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형 분리하고 나서 현재로 다시 되돌려오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이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n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현재 있는 차원이 2고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n이라는 건 3이 되고, d라는 것은 2가 되겠죠. d라는 것은 2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4의 2개 있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차원 플러스 1의 차원을 6차원으로 증가시켜주는 것이 폴리노미얼 커널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탄 h에다가 이 커널 곱하기 감마 플러스 r에 대한 탄 h 값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롭게 더 큰 차원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커널명은 시그모이드 하시게 되면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더 큰 차원으로 전이가 되고, 거기서 선형 판별식을 하고 나서 원래 있던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되고, RBF라는 것은 그 Radial Basis Function이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가우시안입니다. 이 가우시안 함수로 표시가 되는데, x라는 데이터 마이너스 j라는 데이터의 제곱을 엑스포넨셜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차원을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 차원으로 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차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 차원까지 들어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커널이라는 트릭을 써서 그때 차원의 이 차원 간의 데이터의 스칼라덧을 현재 차원의 커널 가지고 대체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저희가 풀어 쓰게 되면 xi의 제곱, xj의 제곱, 마이너스 2xi, xj죠. 이것을 나눠 쓰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xi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xj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xi와 xj 곱셈만 남겠죠. 이 곱셈을 저희가 커널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 의해서 이 x는 이렇게 무한급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xi와 xj의 무한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g 스페이스에서 차원은 무한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긴 하지만, 우리가 무한대 공간에서 이 파이 x를 구하고 파이 j를 구해갖고 이거를 스칼라덧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써서, 이 커널의 함수를 써갖고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얘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커널 트릭이 되고, 대체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분류한 결과를 현재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이클런에서는 RBF라는 것이 디폴트가 돼요. 우리가 커널 함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RBF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널 함수는 리니어,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탄 H, RBF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커널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커널 함수를 만들 때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멀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든 커널이 있으면 이 커널 함수는 그 시메트리 해야 됩니다. 그 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x라는 데이터하고 x 프라임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교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x 프라임과 x가 만족하는 이것이 같게 되면 이 커널 함수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램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듀얼 라그랑지안에서 H 매트릭스 구할 때 그 Y라는 라벨을 뺀 것을 저희는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커널의 이 요소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저는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램 매트릭스가 이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는 것은 뭐냐면 임의의 x를 곱했을 때 임의의 x 곱하기 k 곱하기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k를 저희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가 정의한 커널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즉 x와 x 프라임과 x 프라임과 x가 같은 값을 만들어내는 그 시메트리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를 만족하게 되면 그 함수는 우리가 커널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커널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선형 분리가 안 되는 현재 차원에서 더 큰 차원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선형 분리하고 나서 현재 차원을 쓰는 그러한 커널 트릭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일단 어레이 형태이기 때문에 넘파이 어레이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매플랍립에 파이플랫을 PLT라는 약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클론의 데이터 셋에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생성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make circle이라는 것은 이 동심원을 두 개를 만들어줘요. 두 개를. 그래서 make circle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몇 개 데이터냐 데이터 개수가 되고 팩터가 0.1이라는 것은 두 개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 팩터가 1이면은 같은 동심원이 되고요. 팩터가 만약에 작게 되면 이 동심원 간의 거리가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팩터가 0.1이면은 이렇게 두 개 동심원의 거리가 있는 거고 팩터를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팩터를 0.99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래 거의처럼 같은 동심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고 저희는 두 개의 데이터가 분리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팩터를 0.1로 했고 이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 동심원 사이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쓸 데이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x1, x2라고 하는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 선형으로 분리할 수가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커널 트릭을 써갖고 이 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를 커널 트릭을 써서 분리한 다음에 다시 원복하게 되면 마치 비선형 분리가 가능한 모양으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커널 펑션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니어, 폴리노미얼, 탄 H, 그 다음에 RBF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폴리노미얼하고 RBF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VC,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SVM 밑에 있고요. SVM 밑에 이 클래스를 SVC로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커널 옵션은 이제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폴리노미얼에는 감마라고 하는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에피션트 R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이 코에피션트를 지정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가 되겠죠. 몇 차원으로 우리가 제곱을 할 거냐라는 거고 C라는 거는 일종의 규제화를 위한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제화에 대한 개수가 일종의 페널티 넘버인데 이 페널티 넘버를 잘 쓰게 되면 결과가 좋게 되고 규제화가 잘 되고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있는 SVC를 불러다가 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요 데이터 X하고 라벨을 입력을 한 것이죠. 이걸 학습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폴리노미얼에서 즉 2차원이 아니죠. 더 큰 차원에서 선형 분리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한번 이 서포트 벡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 서포트 벡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서포트 벡터스 언더스코어 이게 바로 서포트 벡터예요. 이게 서포트 벡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차원에서 현재는 2차원에서의 서포트 벡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전체 그림을 전체 데이터를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를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폴리노미얼인 형태에서는 이렇게 서포트 벡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까만색 동그라미가 이 서포트 벡터가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더 큰 차원에서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것에 이루어져 있는 일단 점선이 있고 그다음에 요것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있는데 결국은 판별자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다른 식으로 표시해 보면은 여기에 아마 판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마진이 되겠죠. 그 마진이 되는 것을 폴리노미얼을 써서 더 큰 차원으로 일단 W와 B를 구하고 나서 여기서 알파 값이 0이 아닌 값, 즉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양수인 값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뽑은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점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x1, x0가 되겠죠. x0의 좌표값과 x1의 좌표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 이제 저희가 더 큰 공간에서 이 소위 말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얘가 하이퍼플레인에서의 사인 값을 구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현재 스페이스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0.7, 0.7을 입력하게 되면 얘가 예측을 하겠죠. 예측을 한 것을 보게 되면 0이라는 것은 이것은 빨간색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0.1, 0.1 하게 되면은 얘가 1을 찍게 되겠죠. 1이라는 것은 연두색 클래스가 되고 0이라는 것은 빨간색 클래스가 됩니다. 요거를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1이라는 것은 연두색 클래스이기 때문에 새롭게 데이터는 여기 1에 속한다 라고 판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두 개의 영역,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나눠주는 이 서포트 그 벡터 사이에 있는 실제 하이퍼플레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큰 공간에서는 하이퍼플레인, 그 리니어겠지만 현재 차원에서는 그것이 다시 원복이 되게 되면 일종의 그 비선형적인 이 판별자가 생깁니다. 즉 이렇게 생겨요. 즉 이런 모양의 어떤 판별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데이터하고 연두색 데이터를 나눠주는 그러한 것을 그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렇게 임의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임의 영역을 쪼갠 다음에 각각의 쪼갠 요 그리드만큼의 데이터를 대입해서 색깔을 칠해서 분리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을 잘게 쪼갭니다. 예상되는 새로운 데이터라고 보게 되면 요 사이 값이 바로 이제 h가 되고 h가 0.02로 잡은 거죠. 잡고 나서 이렇게 그리드를 뽑아놓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분리자에다가 넣어줘서 여기에 있는 라벨 클래스를 미리 색칠을 해둔 것이 여기는 작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예상되는 영역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만큼 잘게 쪼갠 다음에 좌표값을 만드는 거죠. 그 좌표값을 이 폴리노미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더 큰 공간에서 이 라벨을 만들어 놓고 G라고 하는 더 큰 공간의 G라고 하는 결과값을 만들겠죠. 이 결과값을 현재 차원에다가 라벨로 색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색깔이 정확하게 여기 이 색깔이 바로 이 선형 판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더 큰 공간에서 이 파일을 통해 갖고 더 큰 차원에서 선형으로 돼 있는 거인데 사실은 이거는 뭔지 모릅니다. 어떤 차원인지. 그래서 여기서 구별된 결과를 다시 현재 차원으로 복원된 것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더 큰 차원의 공간이 어떤 형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갖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RBF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성능이. 그래서 폴리노미얼 대신에 저희가 RBF를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RBF에서는 이 디그리가 없기 때문에 코에피션도 없고요. 이 감마만 쓰고 그 다음에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있고 C라는 것은 이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RBF에서는 감마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커멘트아웃 했고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RBF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하고 절편을 다 구한 상태가 되고 이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서포트 벡터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는 서포트 벡터 약간 틀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포트 벡터가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서포트 벡터를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건 하이퍼 파라메타인데 여러분들이 감마나 C 값을 좀 조정하게 되면 이 감마를 제가 한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하고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결과가 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상수들은 설정 미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이 서포트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찍게 되면은 이 서포트 벡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뭐 잘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특정한 바운더 영역에서 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낸 다음에 커널 펑션을 RBF를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BF를 썼을 때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그러한 하이퍼플레인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차이가 있나요? 아까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쓰이는 폴리노미얼 쓰거나 아니면 탄 H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 RBF를 쓰게 되면 이 성능이 즉 두 개의 그룹을 분리할 수 있는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마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값 이런 것들을 변형해 가면서 그다음에 최적의 커널 펑션을 찾는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RBF라는 커널 함수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 코드는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